안녕하세요. 독서하고 생각해보려는 독설입니다. 오늘은 부의 시나리오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274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총 391페이지까지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1985년 9월 일본은 미국과 플라자 합의, 플라자 어코드에 진행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당시 대일 무역 적자가 발생했고요. 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서 수출에서 일본이 유리한 위치에 점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는 거의 2배 이상 절상이 됐고요. 극단적인 엔화 강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엔화 강세에 대한 일본 당국 대처를 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진행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상당한 엔화 유동성이 시중에 공급됐습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돈을 구하기 쉬워져도 수출 제조 기업들이 투자를 쉽게 늘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엔화가 강세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수출보다 부동산에 더 투자를 하게 됐고요. 부동산을 너도 나도 사려 하다 보니까 부동산 버블로 이어집니다. 즉 과거와 달리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 공급을 늘리더라도 기업들이 쉽사리 투자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저금리의 자금 확보 시에 일본 기업들이 부동산 투자를 했던 것처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는 자사주 매입 또는 배당을 늘리는 거죠. 여기서 제 생각은요. 저금리라고 해서 무조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환율의 영향도 크다. 특히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이 중요하다. 환율이 낮아야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좀 더 유리한 고점에 올라갈 수 있다. 다만 환율은 너무 높아도 문제, 너무 낮아도 문제일 것이다. 플라자 합의를 통한 급격한 환율 조정이 기인이 되어 최종적으로 부동산 버블이라는 문제로 발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플라자 합의가 급격한 엔화 강세로 조정하는 게 아닌 점진적 엔화 강세였다면 어땠을까? 과연 부동산 버블이 일어났을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채권은 구매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존재하는 구매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1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100만원이죠. 1년 후에 사기로 결심합니다. 1년 후에 보니까 제품 가격이 103만원이 됩니다. 물가가 오른 거죠. 물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연 3% 이자를 주는 정기 예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1년이 지나서 이자 3만원을 합해서 103만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103만원으로 여전히 A라는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정기 예금이나 채권은 안전하게 내 현금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내 돈을 지킨다는 게 그 돈을 그대로 보유함이 아님을 배웠다. 물가 상승 대비 떨어지는 화폐의 가치를 잘 주는 능력이 재테크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하나 봐둔 게 있었는데 1억 원짜리가 몇 개월 사이에 1억 4천만 원이 되었다. 구매를 위해선 4천만 원을 더 벌어야 하는 셈이다.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도 1, 2%의 이자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준다. 즉 예금은 내 현금의 구매력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다. 지금도 내 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조급해하지 말자. 물가 상승 대비 떨어진 내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재테크 공부를 꾸준히 하자.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29페이지. 1970년대 원자재 가격은 크게 뛰어오릅니다. 당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2에서 3달러에서 40달러로 급상승하죠. 금은 온스당 35달러에서 600달러까지 오르고요. 금 가격은 근본이 화폐제가 철폐가 되면서 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금 가격이 1970년대에서 1979년까지 20배 올랐습니다. 지금이야 금이 큰 가격 변동이 없지만 당시에는 엄청나게 올랐네요. 341페이지. 저성장 저물가 시대인데 주식 시장은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주도하에 강력한 돈풀기를 진행하고 있죠. 저성장 저물가에서 벗어나도록 중앙은행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저성장 저물가라고 주식시장이 항상 좋지 않은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성장 저물가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화랑이죠. 항상 같은 과거는 미래에 없는가 봅니다.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345페이지. 고물가 고성장. 주식은 좋습니다. 채권은 나쁘고요. 원자재 금은 좋습니다. 2005년에서 2007년 중국 고성장 시기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고물가 고성장입니다. 주식은 나쁘고요. 채권도 나쁘고 원자재 금은 좋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입니다. 다음 저물가 고성장. 주식은 좋습니다. 채권 좋습니다. 원자재 금 나쁩니다. 2017년 글로벌 경기 회복 시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저물가 저성장. 지금 현재랑 비슷하죠? 주식 나쁘고요. 성장주는 좋습니다. 채권 좋고요. 원자재 금 나쁘고요. 나쁨에서 금은 좋아집니다. 좀 다르죠? 자, 여기서 제 생각은요. 각 시기별 어떤 자산이 양호한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니 참고합시다. 다음으로 348페이지. 포트폴리오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생각하지도 못한 변화가 다가왔을 때 이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자산을 분산해서 담아두는 겁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미래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하기에 골고루 자산을 담아두고 어떤 자산이 흥할 것인가 예상한 뒤 해당 자산의 비중을 좀 더 높이고 반대인 것은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380페이지 저자금융공부 조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사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 그냥 넘어가지 말 것, 웹서핑, 유튜브 등을 통해 파고 들어갈 것.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공이네. 두 번째, 직접 말하고 써보는 게 기억에 가장 잘 남음. 읽고 듣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일기 쓰는 것처럼 스스로 시장에 대해 분석하고 글로 남겨보는 것이 좀. 자신의 정제된 형식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좀. 여기서 제 생각은요, 무엇인가를 읽거나 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넘기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결국 찾아보는 게 나의 내공을 쌓는 일이죠. 이 단순하고 쉬운 생각을 이제까지 귀찮아서 잘 안 했습니다. 반성합니다.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기억에 한계가 있고 이렇게 써보고 이렇게 블로그에 써보고 유튜브에 말해본다면 좀 더 기억이 잘 남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합시다. 386페이지 저자의 조언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일정 금액 투자를 하면서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갖자. 두 번째, 꾸준히 신문 기사를 읽자. 세 번째, 매일매일의 흐름을 글로 기록하자. 네 번째, 글을 매일 쓰기 위해 나 스스로 강제하는 방법을 찾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운영 등. 마지막 다섯 번째, 각종 매체에서 나만의 가상 멘토를 찾고 그들을 트래킹하자. 여기서 제 생각은요. 첫 번째, 에 대한 조언은 주식을 조금씩 넣어보고 있고 이번 책을 읽고 금도 소액 투자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두 번째, 신문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꾸준히 해봅시다. 세 번째는 글을 꾸준히 써보자는 뜻이죠. 네 번째, 글 관련해서 나만의 강좌하는 방법은 블로그를 꾸준히 쓰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각종 매체에서 가상 멘토 김승호 회장님, 켈리치 회장님, 그리고 정주영 회장님이 저의 가상 멘토입니다. 무일푼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총평입니다. 다 읽었죠? 자, 첫 번째, 저자의 쉬운 설명이 이해가 쏙쏙 되는 책이었다. 두 번째, 구어체라 책을 쉽게 읽을 수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나 같은 경제 초보가 읽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